그날 오후의 햇살은 참 따스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볕이 꼭 잘 마른 목화솜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 손주 민석이의 이마에도 조망만 한 두 손에도 보드게임판 위를 바쁘게 오가는 플라스틱 말 위에도 황금빛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나 또 이겼다. 민석이가 제 주사위 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외치는 소리에 저는 일부러 짐짓시무룩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실력이 너무 좋아서 할머니는 맨날 지기만 하네. 이거 봐. 내 말은 아직 출발도 못했는데. 제 말에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청아하게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민석이 책상 위에는 아이의 키보다도 높이 쌓일 법한 학습지와 문제집들이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논술, 한자까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짐이었어요. 며느리 박소연은 그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황금 티켓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집을 사다 날랐습니다. 아이가 그걸 다 풀어내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죠.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어린 손주를 끝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석이를 돌보는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숨 쉴 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 나이의 아이에게는 신나게 웃고 떠들며 노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 법이니까요. 그게 아이의 정서를 살찌우고 세상을 살아갈 진짜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한 판만 더 할까? 이번에는 내가 조금 봐줄게. 민석이가 제 소매를 잡아 끌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 까만 눈동자에 담긴 간절함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이번에는 할머니가 꼭 이길 테니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저는 웃으며 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된 듯 풍요로워졌어요. 그 행복이 곧이어 닥쳐올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 건 우리가 게임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이른 퇴근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날카롭게 울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민석이의 어깨가 자라목처럼 옴츠라들었습니다. 아이는 하던 게임도 멈춘 채 거실로 들어서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 민석이 아직 집에 있었네? 엄마는 당연히 학원 갔을 줄 알았지. 소연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민석이 책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인 영어 학습지를 손가락으로 툭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싸늘한 목소리가 제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민석이 오늘까지 끝내야 할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보드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냐고요.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가, 애가 학교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 하길래 잠시 머리 식힐 겸 놀아준 거야. 이것만 끝내고 바로 숙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 말은 며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보드게임판을 거칠게 쓸어버렸어요. 와르르 소리를 내며 플라스틱 말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민석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머리를 식혀요? 어머니, 지금 민석이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이 동네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모르시죠? 애들 유치원 때부터 코딩 가르치고 영어로 토론시키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고작 보드게임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안일하게 구시니까 애가 점점 더 공부랑 담쌓고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민석이를 망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그 자식이 낳은 손주를 제 목숨처럼 아끼며 살아온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민석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끼시는 거 맞아요? 그냥 어머니 심심풀이로 손주 데리고 노시는 거 아니고요? 어머니가 민석이 미래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혀서 기 안 죽게 키우는 건 다 저희 부부 몫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께서 저희 교육 방식에 멋대로 끼어드셔서 모든 걸 망쳐놓으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잔뜩 날이 선 아내와 울기 직전인 아들, 그리고 참담한 얼굴에 저를 번갈아 보던 우진이는 그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리라, 최소한 아내의 도 넘은 언행을 말려주리라 신락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소연은 남편의 등장을 기다렸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왔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민석이 숙제는 하나도 안 시키고 이런 쓸데없는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게 하고 있잖아.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소연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단출한 짐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는 제 가방을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어머니처럼 아이 교육에 방해만 되는 분은 저희 집에 단 한순간도 계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고함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 창피한 것보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에서 저는 이제 쓸모없고 방해만 되는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맨몸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우진아, 내 아내 좀 말려다오. 이 늙은 어미가 길바닥에 나앉게 내버려 두지는 말아다오. 눈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말리지도 저를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비겁한 침묵. 그것이 제게는 며느리의 모진 말보다 더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처절한 깨달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줍는 것처럼 초라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돌려 흩어진 게임말을 줍고 있는 민석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온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손주와 웃고 떠들던 따스한 거실은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둑해지는 거리 위로 하나둘씩 상점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장을 봐서 집으로 향하는 주부들의 모습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아른거렸습니다. 모두 돌아갈 집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제 인생 전부를 걸었던 아들의 집이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어요. 다리가 아픈 줄도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하던 아들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손주 녀석 잠시 웃게 해준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쇠사슬처럼 저를 옭아매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은 더욱 현란해졌습니다.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제 눈에 24시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곳이었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 코를 고는 아저씨들의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 낯선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저는 더욱 처절한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 몸 하나 누일 곳이라고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뿐이었어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제 가방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젖먹이 우진이를 업고 식당 일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은 모두 아들의 학비와 용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전부였던 작은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데 방해될까 싶어 저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지요. 그러다 민석이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라도 아껴서 손주 과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마저 어머니, 저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하는 며느리의 말에 선뜻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건강, 제 인생까지도요. 그게 엄마의 도리이고 할머니의 행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안 드는 가사 도우미이자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육아 도우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의 인생 계획에 제 자리는 없었어요. 제 의견이나 감정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육에 방해만 되는 분. 며느리가 뱉었던 그 말이 독화살처럼 심장에 박혀왔습니다. 그래, 나는 방해만 되는 존재였구나. 그들에게 나는 이제는 치워버려야 할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을 뿐이구나. 처절한 진실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처럼 제 머리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어요. 그것은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며느리의 집에서 쫓겨난 늙고 초라한 할머니로 남지 않겠다. 한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오롯이나 한말순을 위해 살겠다. 그들의 동정이나 사과 따위는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다시 일어서겠다. 어둠이 걷히고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때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밤새 저를 짓누르던 절망감 대신 단단한 결의가 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한 아침 도시의 풍경에도 더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 몇 개,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를 주고 남은 푼돈이나 명절 때 받은 용돈 몇 푼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인부터 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재무상태표를 정확히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제 홀로서기의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은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제 이름 석자가 적힌 통장들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초라한 행색을 흘기 쳐다보는 듯 했지만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제 모든 통장의 잔고를 합친 금액은 고작해야 몇백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아들 몰래 비상금으로 숨겨둔 것이 전부였죠. 잠시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온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제 것이었죠. 저는 그 돈을 전부 찾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돈이 제 새 인생의 종잣돈이 될 것이었어요. 은행을 나서자마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이 문제였어요. 어제처럼 찜질방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으니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수첩에 적어두었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여보세요?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수가 나야. 말순이. 제 말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어 끊으려는 순간 말순이 정말 너 한말순이 맞니?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밀린 세월을 확인했어요. 저는 차마 자식에게 쫓겨났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시름을 눈치챘는지 영숙이는 다짜고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당장 오라고 소리쳤어요. 너 지금 어디야? 주소 찍어줄 테니 택시 타고 당장 와.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친구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숙이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영숙이는 와락 끌어안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었지? 다 털어놔봐.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언사부터 아들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길거리로 쫓겨나 찜질방에서 밤을 새운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화와 슬픔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쁜 놈들. 지들 애미를 길바닥에 내쫓아? 그런 호로 자식들이 어딨어. 영숙이는 제 일처럼 분노하며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말순아, 잘 나왔다. 아주 잘했어. 당분간은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 여긴 이제 네 집이야. 친구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 가방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며 언젠가 한번 가보자고 했던 시골의 작은 밭되기였죠. 워낙 외진 곳이라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까맣게 잊고 지냈던 땅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 아침 일찍 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땅 주소를 불러주고 현재 상황을 묻자 담당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 땅 주변으로 지금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니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직원은 그 땅의 공시지가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것의 수십 배가 넘을 거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당장 그 땅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제 꺼져가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저를 걱정해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걸까? 아주 잠시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소연이가 그날은 좀 심하긴 했는데 화 많이 풀리셨어요? 그나저나 민석이 저녁은 챙겨야 하는데 언제쯤 오실 거예요? 소연이가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난리예요. 아들의 말은 제 남은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사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라는 존재가 다시 필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향해 있던 모정이 그 순간 제가 되어 바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나 이제 너희 집에 안 들어간다. 다시는 그 집 문턱 넘을 일 없을 거야. 앞으로 민석이 저녁은 니들 부부가 알아서 챙기도록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진이가 뭐라 더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진 듯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다음 날 저는 영숙이에게 차를 빌려 타고 땅이 있다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왠지 모르게 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 기억 속에 있던 황량한 시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널찍하게 뚫린 아스팔트 도로가 우리를 맞았고 저 멀리로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듯 타워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에 말수나. 여기 완전 천지개벽을 했네. 영숙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보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잡초만 무성하던 작은 밭은 온데간데없고 반듯하게 정리된 널찍한 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로 뚫린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위치였습니다. 잠시 꿈을 꾸는 건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어요. 정말 제 땅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박 부동산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간판을 단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땅 문서를 꺼내 보이며 이 땅에 대해 아시는지 물었어요. 서류를 받아든 남자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래졌습니다. 사장님, 이 땅 주인이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이 땅 주인 찾아다닌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이 동네 개발 소문나고 나서 건설사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이 땅 사겠다고 줄을 섰어요. 부동산 사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 땅은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된 곳 바로 옆에 위치한 그야말로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놓기만 하면 서로 사가겠다고 달려들 것이라며 그가 조심스럽게 제시한 예상 매매 가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액수였어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숙이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수나, 이제 너 고생 끝났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어. 하고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부동산 사장은 당장 계약을 진행하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마침 이 땅을 오랫동안 눈독 들여온 매수자가 있다며 시세보다 더 좋은 가격을 쳐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이 생긴다면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사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땅 팔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부동산 사장은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곧바로 계약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박소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어쩔 수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소연이에요. 그날은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께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가 밤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우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네,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를 벌레 보듯 하며 집에서 내쫓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마 아들에게서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해주던 공짜 도우미가 사라졌으니 아쉬운 건 그들이었겠죠.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요조차 잃지 않는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니까. 앞으로 나 바쁜 사람이니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제 말을 끝으로 저는 소연이 뭐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부동산 사장과 영숙이를 향해 씩 하고 웃어 보였어요. 저는 방금 제 인생을 올가매던 마지막 끈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 위로 손을 뻗어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하고 찍히는 도장 소리가 제 새 인생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며칠 뒤 제 낡은 휴대폰이 아침부터 얌전하게 울더군요. 은행에서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잠결에 흐릿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거기에는 제 평생을 통틀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의 배열이 찍혀 있었습니다. 0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봐야 했을 정도니까요. 입금 50억 원. 저는 숨을 헙 들이마신 채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저조차 그 존재를 잊고 살았던 시골의 그 쓸모없던 땅이 제게 안겨준 기적이었죠.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큰 돈이 생겼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의 기회이자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피부치인 자식에게조차 휘둘리지 않을 절대적인 자유의 장표였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고 거실 창밖의 파란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영숙이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갓 인출한 현금으로 두둑하게 채운 봉투를 친구 앞에 내밀었어요. 제 딴에는 고마움의 표시였는데 영숙이는 그걸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어머 얘, 너 미쳤니? 이걸 나더러 받으라고?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는 거야? 당장 집어넣어. 친구의 완강한 거부에 저는 막무가내로 그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영수가, 이건 네가 나한테 베푼 은혜를 돈으로 갚겠다는 뜻이 아니야. 만약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도 어느 찜질방 구석에서 퉁퉁 부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울고 있었을 거다. 이건 내 고마움의 표시고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우정 변치 말고 더 멋지게 살자는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해줘. 제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이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독한 년. 아주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 돈, 너랑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데 놀러 다니는 데 쓸게. 됐지? 툴툴거리면서도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때로는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든든한 법이지요. 그 다음으로 저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의 창고나 다름없던 작은 방구석이 아니라 제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집을 갖고 싶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제 예산을 듣더니
입을 떡 벌리며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목록을 보여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크고 화려한 집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저 혼자 지내기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전망 좋은 곳이면 충분했죠. 며칠 후 중개인의 추천으로 찾아간 곳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의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밤이 되면 저 불빛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일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죠. 저는 그 집이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 더 볼 필요 없겠네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제 망설임 없는 결정에 젊은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마도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이가 큰 돈을 즉시 결정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시선을 즐기며 제 이름 석 자가 적힌 집 계약서에 당당하게 서명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살림살이를 사러 난생 처음 혼자 백화점에 갔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군요. 아들네 집에 살 때는 제 양말 한 켤레를 사는 것조차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어디다 쓰시게요? 집에 있는 거나 신으세요. 다 집만 돼요. 하는 핀잔을 밥 먹듯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젊고 예쁜 직원이 제 곁에 바짝 붙어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고객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새로 나온 캐시미어 코트가 있는데 고객님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직원이 권하는 대로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코트를 걸쳐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멋져 보였어요. 이걸로 주세요.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맡겨보고 반짝이는 그릇 세트를 보며 감탄하고 제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몇 켤레나 샀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에게 너무나 인색했던 수십 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저는 온전히 저를 위한 소비를 마음껏 즐겼어요. 직원들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제가 물건을 살 때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고객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엄마나 민석이 할머니가 아닌 존중받는 고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낯설미, 제 어깨를 저도 모르게 쫙 펴게 만들더군요. 새 집에서 맞이하는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먹고 싶었던 야식을 시켜 먹고 새벽까지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이 제게는 기적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앞으로 이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작은 소망, 도예가 생각났습니다. 흙을 만지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이었죠. 다음 날 저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도예 공방에 찾아가 덜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공방에는 저처럼 뒤늦게 취미를 찾으려는 중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죠. 어머, 말순 씨는 처음인데도 곧잘하시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삐뚤빼뚤 난리도 아니에요. 호호. 물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흙덩이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어요. 제 손끝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그릇이 되고 컵이 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삐뚤빼뚤하고 못생긴 밥그릇을 손에 들었을 때 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방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나누는 수다는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죠.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이구나.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낼지 사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궁금증은 저를 걱정시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건조한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나중에 영숙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제 빈자리는 그들의 안락했던 일상에 생각보다 훨씬 큰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더군요. 당장 민석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며느리 박소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죠.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 아이돌 보미를 고용했지만 생판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찝찝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소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돌 보미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민석이는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더랍니다. 그걸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바쳐야 했죠. 거기에 민석이가 다니던 각종 학원에서는 보충 수업이다, 심화 과정이다 하며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 연금이며 쌈짓돈까지 보태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온전히 두 사람의 월급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식탁에 날아온 신용카드 명세서를 노려보던 소연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아이돌 보미 비용에 학원비까지 우리 이번 달 완전 적자야.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우진이는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나더러 어쩌라고. 애를 안 키울 수도 없고. 어쩌라고.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날 어머니 나가실 때 당신이 뭐라도 했어? 그냥 멀뚱멀뚱 서서 보고만 있었잖아.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진이도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내쫓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어머, 내가 자초한 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엄마를 내가 쫓아냈다는 거야? 틀린 말 아니잖아. 당신이 민석이 공부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어머니 계실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내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른들의 불안과 다툼은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전해졌어요. 민석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밤에는 오줌을 싸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틱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아이의 그런 모습에 더 불안해져. 너 집중 안 할래? 학원비가 얼만데 성적이 이게 뭐야? 하며 아이를 더 심하게 닥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올가맬수록 민석이의 성적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으니
분명 어디 허름한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후회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곧 돈이 떨어지면 제 발로 집을 찾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그렇게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들은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해진 우진이는 결국 영숙이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우진입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연락이 전혀 안 돼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 뻔뻔한 말에 영숙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우진이 자네인가? 지금 나한테 걱정이라는 말을 하는 건가? 지 애미를 그 추운 복도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걱정? 걱정이 아니라 자네들 필요해서 찾는 거겠지. 안 그런가? 영숙이의 가시돋친 말에 우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네 마누라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자네는 똑똑히 봤을 텐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아? 왜 또 집안일 해주고 애 봐줄 사람 공짜로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나? 아닙니다, 아주머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라도 드리고 싶은데 닿을 길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진이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지만 영숙이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 자네는 자네 어머니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어. 자네가 정말 아들이었다면 그날 그렇게 비겁하게 서 있기만 하지는 않았겠지. 우리 말순이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자네는 아무 걱정 붙들어 매. 자네들 없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시는 말순이 찾을 생각도 말고 이쪽으로 전화도 하지 말게. 자네들 부부가 저지른 일은 자네들 부부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이게 어른들의 세상 아니겠나. 영숙이는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르는 저와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도예 공방에 나가 흙을 만지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생활은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제 마음 한구석에서 허전함이 고개를 들곤 했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살림을 꾸리며 살아온 제 몸이 이 한가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근질거리는 것 같았죠. 이 넘치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어머니처럼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 만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건 작은 반찬 가게를 여는 것이었어요. 가진 돈도 넉넉했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며칠을 발품판 끝에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 1층에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점포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제 가게의 이름은 말순의 부엌이라고 지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가게 오픈을 준비하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된 김 선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가게의 건물주였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식당에서 30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셨죠. 제 계획을 듣더니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사장님, 가게 위치는 참 잘 잡으셨네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맵고 짠 건 싫어해요. 건강한 맛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조미료는 절대 쓰지 마시고 멸치나 다시마로 깊은 맛을 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김 선생은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소개해 주는가 하면 효율적인 주방 동선을 짜는 법, 그리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특별한 레시피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하자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은혜는 무슨요. 저야말로 요즘 한 사장님 덕분에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제 젊은 시절도 생각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말순의 부엌이 문을 여는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솜씨를 발휘해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고 국을 끓였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오픈 시간에는 영숙이와 김 선생, 그리고 도예 공방 친구들이 찾아와 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처음 며칠간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을 지나다 음식 냄새에 이끌려 들어온 손님들은 제 반찬을 한번 맛보고는 금세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 멸치볶음은 어떻게 하셨길래 딱딱하지도 않고 이렇게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 김치찌개는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깔끔하고 시원하네요. 저희 남편이 딱 좋아할 맛이에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돈을 버는 것 이상의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 그날 만든 반찬을 다음 날까지 팔지 않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좋은 재료만을 고집했어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말순의 부엌은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반찬 새로 하셨어요? 저번에 사간 장조림,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먹어서 또 사러 왔어요. 매일같이 찾아와 제게 안부를 묻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저는 그들의 식구수나 입맛까지 꿰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건강한 집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직장인들로 붐볐고 저녁이면 반찬을 사가려는 손님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죠. 어느새 제 가게는 그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 동네의 작은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몸은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말순의 부엌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아들 우진이의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다니던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었죠. 집안에 계속되는 불화와 아내의 바가지에 시달리던 우진이는 회사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부부싸움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출근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거나 중요한 보고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했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부장이 우진이를 조용히 회의실로 불렀어요. 조 팀장, 요즘 많이 힘든가?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어지는 말은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건 조 팀장도 잘 알 거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 본인을 위해서라도 잠시 쉬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물론 이건 회사의 권고일 뿐이니 강요는 아니네.
희망퇴직?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였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우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장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기업 명함, 아내의 자부심이었던 안정적인 월급,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퇴직 통보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나서야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연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거짓말.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잘린 거 아니야. 그러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우진이의 가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해? 민석이 학원은 어떡하고 이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 이 무능력한 인간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린 이제 끝이야. 그녀의 비명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우진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냈을 뿐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거액을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며칠 만에 그들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갓집에 돈을 부탁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 우진이가 힘없이 묻자 소연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이제 아무데도 돈 빌려줄 사람이 없어. 다 우리를 무슨 거머리처럼 피해. 허기진 배를 붙잡고 힘없이 걷던 그들의 코끝에 유난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와 닿았다고 해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하게 끓는 찌개 냄새였죠. 그 냄새는 동네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부엌이라는 정겨운 간판이 걸린 작지만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게였어요. 그들은 홀린 듯이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조리사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가게 주인의 뒷모습이 보였죠. 정성스럽게 나무를 묻히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가게 주인이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한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돈 한 푼 없이 내쫓아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여겼던 늙은 어머니. 바로 저 한말순이었습니다. 초라하고 기죽은 모습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번듯한 가게의 사장님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저를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까지 그들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들을 저는 가게 안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치 않던 재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잠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놀람이나 당혹감이라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저는 애써 그들을 외면한 채 마지막 남은 손님에게 반찬을 포장해주며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손님이 가게를 나서자 좁은 가게 안에는 저와 아들 내외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죠.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게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며느리 박소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낯설지가 않았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돌처럼 굳어 있었냐는 듯 순식간에 얼굴에 울음을 머금더군요. 그러고는 제 앞으로 달려와 계산대 앞에 털썩 주저앉을 것처럼 무릎을 꺾었습니다. 제가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그녀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애절한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소연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저 정말 죽일년이에요. 소연은 제 다리라도 붙잡을 기세로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가운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성적이 떨어져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께 못된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밤마다 울었는지 몰라요.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던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여운 며느리라고 착각할 법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현실을 되돌리고 싶은 이기심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우진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창피한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하고 작은 소리로 말렸지만 소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향해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요. 여보 회사도 힘들어지고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민석이는 할머니만 찾으면서 밥도 잘 안 먹고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천벌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희 가족은 정말 끝장이에요. 제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발이라도 닦아드리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서툰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녀는 제 반응이 없자 슬그머니 눈물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 다 끝났니? 제 말에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이야?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한 눈물이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반찬 장사가 아니라 어디 길바닥에 앉아 폐지 줍고 있었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을까? 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너희가 그날 나를 개짐짝처럼 내쫓았을 때 나는 너희를 내 마음속에서 지웠다. 그러니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 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리고 저는 가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긴 내 소중한 일터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더럽힐 곳이 아니라고. 내가 힘들게 쓸고 닦은 내 가게 바닥에 니들 가식적인 눈물 떨구지 말고 당장 나가. 내 영업 방해하지 말고. 제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겠죠. 바로 그때 마침 저녁 찬거리를 사러 왔던 단골 손님 몇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소연과 굳어 있는 우진이,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금세 눈치챈 듯 했어요. 그중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옆집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사장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소연이 당황해서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 빨랐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밖에서 다 들었어. 듣자 하니 정말 기가 막혀서. 멀쩡한 어머니 내쫓아 고생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게 차리고 잘 되시는 것 같으니 들러붙으려고. 사람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다른 손님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정성으로 음식 만드시는 분한테 와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었네. 당장 안 나가?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자 소연과 우진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소연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듯 분하고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해 자기 일처럼 나서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인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소연은 제게 깊은 앙심을 품은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말순아, 너 혹시 인터넷 하니? 지금 동네 맘카페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이 네 욕을 잔뜩 써놨다. 저는 인터넷 같은 건 할 줄도 몰랐기에 영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한숨을 쉬며 소연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식 버리고 돈만 쫓는 비정한 저희 시어머니 고발합니다. 글의 내용은 더욱 기가 막혔죠. 자신을 희생적인 며느리이자 아픈 아들을 둔 엄마로 둔갑시켜 놓고 저를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돈만 요구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매달 생활비로 다 가져가시고도 명품 가방에 외제차까지 사달라며 저희를 괴롭히셨어요. 얼마 전 저희 남편의 사업이 잠시 어려워지자 기다렸다는 듯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돈 없는 자식은 필요 없다며 매정하게 뿌리치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서 큰돈이 나셨는지 저희 동네에 번듯한 반찬 가게까지 차리셨더군요. 아픈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울며 찾아가도 문전박대하며 소금을 뿌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저희 부부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설가 뺨치는 글솜씨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버무려 저를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글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글쓴이, 즉 소연을 동정하며 저를 욕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정말 너무하시네. 힘내세요.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같은 댓글들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답답한 가슴을 치는 수밖에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올라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그 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분은 제 가게에 오랜 팬을 자처하던 동네에서 발이 넓기로 유명한 젊은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글의 내용이 제가 아는 말순의 부엌 사장님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첫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쓴님, 혹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말순의 부엌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는 그분은 돈만 밝히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요. 매일 좋은 재료만 쓰시고 반찬값도 저렴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그냥 나눠주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댓글을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가게를 이용해 본 수많은 동네 주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 가게 단골인데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사장님 반찬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조미료 절대 안 쓰신다고요. 얼마 전에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던 젊은 부부가 글쓴이 부부 맞죠? 제가 그때 똑똑히 봤는데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돈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완전 다르네요. 이 글 뭔가 이상하네요. 시어머니가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다고요? 매일 앞치마 두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시는 분이 이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저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리자 처음에 소연을 동정하던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소연의 과거 글들을 찾아내 그녀가 평소 과시욕이 심하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연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글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비열한 반격은 오히려 제 가게를 동네에 더 널리 홍보해주고 저의 좋은 평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우진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녀석의 얼굴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못나고 비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시던 그날, 제가 아내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아내와 싸우는 게 두려워서 제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선가 고생하고 계실 거라고 언젠가는 저희에게 돌아오실 거라고 이기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멋지게 일어서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가 인터넷에 그런 끔찍한 글을 올린 것도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어머니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라도 어머니께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는 온전한 아들의 사죄는요. 녀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녀석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녀석의 어깨를 두드리는 대신 녀석의 옆을 스쳐 지나가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이 깊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조금은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갓 무친 시금치나물을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아 축축하게 젖은 옷을 입고 제 가게 앞을 서성이는 아이. 제 손주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서러운 울음과 함께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자 아이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훌쩍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집에 안 갈래요. 나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민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집에 가기 싫어? 엄마 아빠가 우리 민석이한테 또 뭐라고 하셨어? 제 질문에 아이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엄마랑 아빠가 매일 싸워요. 밤에도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나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어린 것 앞에서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요, 엄마가 이제 나 학원도 다 끊었어요. 돈이 없대요. 맨날 나한테 화만 내고 밥도 잘 안 해줘요.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먹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금세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또 배고팠을까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 어린 것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가게 안쪽 작은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혹시 민석이 어머니한테 갔습니까? 애가 학원 갈 시간인데 집에 와보니 없어져서 지금 온 동네를 찾고 있어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나한테 와 있다. 방금 전에 제 발로 이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혼자 찾아왔어.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냐? 애가 밤마다 니들 싸우는 소리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다고 하더구나. 니들이 그러고도 애 부모야? 제 질책에 우진이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당장 여기로 와. 와서 니들 눈으로 직접 봐. 니들이 민석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가 깨기 전에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석이가 그토록 먹고 싶다던 계란말이를 부치고 달콤 짭짤한 멸치볶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아이가 깨어나 제가 차려준 저녁상을 보고는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우와, 할머니다. 할머니 밥이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입에 밥 한 숟가락, 계란말이 한 조각을 넣어주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아이의 상처를 제 음식으로 조금이라도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석이가 저녁밥을 다 먹어갈 무렵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우진이와 소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흠뻑 비에 젖은 채 엉망인 행색이었어요. 아마 민석이를 찾아온 동네를 헤매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 민석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석아, 아들,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소연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대신 제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의 그런 행동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처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 혹은 가식적인 애원 같은 것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절망과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거부당했다는 참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아들의 미래,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까지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진이가 먼저 다가와 민석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민석아, 아빠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는 우리 아들 무섭게 안 할게. 응?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아빠의 설득에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나 정말 집에 가도 괜찮을까요? 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민석아, 엄마 아빠가 우리 강아지 데리러 오셨네.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할머니가 해준 반찬 맛있게 먹어. 그리고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놀러 와도 돼. 여긴 이제 우리 민석이 놀이터이기도 하니까. 제 말에 아이는 비로소 안심한 듯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기 전 소연은 제 앞에 다가와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도 그리고 민석이에게도 제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저를 설득하기 위한 연기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비로소 내뱉는 진심 어린 첫 사과였어요. 저는 그 사과를 온전히 받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포장해 두었던 반찬통들을 꺼내왔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우진이가 좋아하던 장조림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반찬통들을 소연의 손에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아니라 민석이한테 먼저 받아야 할 거야. 그리고 그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니들이 민석이한테 어떤 부모가 되어주는지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제 말에 소연은 반찬통을 든 채로 또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들은 민석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채 멀어져 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은 때로는 가장 명약이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민석이가 제 가게를 다녀간 그날 이후 아들 내외에게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살던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러고는 회사와 가깝고 민석이 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동네의 아담한 빌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실직과 줄어든 수입이라는 현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래, 잘 생각했다 하고 짧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저는 영숙이 편에 반찬 몇 가지를 보냈습니다. 이사하는 날에는 원래 짜장면을 먹는 거라지만 그래도 빈속 든든히 채우고 일하라는 제 나름의 마지막 온정이었죠. 나중에 영숙이에게 듣자 하니 소연이가 그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저는 애써 짐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며느리 소연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작고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머니, 소연이에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제가 퉁명스럽게 묻자 소연이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정말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어머니, 혹시 멸치볶음은 어떻게 해야 딱딱하지 않고 맛있게 되나요? 제가 인터넷 보고 몇 번을 따라 해봐도 자꾸 딱딱하게 굳어버려서요. 민석이가 어머니가 해주신 멸치볶음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제 살림 솜씨를 구식이라며 비웃던 며느리가 제게 반찬 만드는 법을 물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질문 안에는 그녀의 많은 변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시작한 것이겠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퉁명스러운 말투로나마 멸치볶음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멸치를 볶을 때 처음부터 간장이랑 물엿을 같이 넣으면 안 돼. 마른 팬에 먼저 멸치만 넣고 달달 볶아서 비린내를 날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불 끄고 양념을 넣고 버무려야 서로 들러붙지도 않고 바삭하게 된다. 제 설명에 소연이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주 가끔
그렇게 제게 전화로 음식 만드는 법을 묻곤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서먹하고 짧았지만 그 전화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얼음장 같던 벽을 아주 조금씩 녹여내리는 작은 물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와 약속했던 대로 매주 토요일을 할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우진이가 민석이를 제 가게로 데려다 주고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오곤 했어요. 저희는 그 하루를 온전히 민석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보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기린 목이 얼마나 긴지 구경하기도 하고 과학관에 가서 신기한 로봇들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기도 했죠. 공원에서 실컷 뛰어놀다 흙투성이가 되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시간은 제게도 더없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요. 이제 회사에서 다시 일해요. 전보다 작은 회사인데 아빠는 거기가 더 좋대요. 사람들이 아빠한테 잘해준대요. 할머니, 엄마가요. 어제 저한테 계란말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해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모양은 좀 이상했지만요. 아이는 제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그들의 가정이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는 틱 증세도 그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웃음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아이의 그 환한 웃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민석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 할머니의 날을 하루 쉬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을 맞아 가게에서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소연이가 혼자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민석이는 괜찮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네, 어머니. 민석이는 약 먹고 푹 자고 있어요. 이건 제가 끓인 생강차인데 어머니께서 요즘 계속 가게 일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서요. 소연이는 제 앞에 보온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저는 의자에 앉아보라는 눈짓을 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제 맞은편 의자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는 보글보글 끓는 육수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며 아주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왜 그렇게 민석이 공부에 집착했는지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셨죠?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는데 그래도 늘 빚에 쪼들렸죠. 학교에 가면 애들이 저한테서 냄새난다고 놀리고 낡은 옷 입었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준비물을 못 챙겨가서 선생님께 혼나는 날도 많았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서러운 일을 겪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갔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우진 씨를 만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슬픔과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이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제 어린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닥달하고 몰아세우고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상처와 불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소연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어리석음으로 어머니께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알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아픔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 역시 상처받은 하나의 여린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가져온 생강차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자. 너도 나도 우진이도 다 서툴고 부족한 사람이었을 뿐이겠지.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거야. 그날 이후 우진이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하고 묻곤 했죠. 그러고는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여다버리고 가게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우진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 제가 말려도 녀석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그런 꾸준한 노력과 행동들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미움의 응어리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아주 더딘 속도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부엌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번창했습니다. 제 진심과 정성이 통했는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동네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는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심지어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입점 제의까지 들어왔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 이름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늘어나는 손님들을 감당하기에 지금의 작은 가게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가게를 확장해야 한다는 단골 손님들의 성화와 제 사업을 곁에서 지켜봐 주던 김 선생의 적극적인 추천에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부엌 2호점을 열기로 한 것이죠. 새로운 가게 자리는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의 상가로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막상 혼자서 두 개의 가게를 동시에 운영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 음식 철학을 이해하고 내 가게처럼 정성을 다해 일해줄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우진이와 소연이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한 긴장감마저 감돌았어요. 그들은 제 앞에 나란히 서더니 뜬금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 제가 묻자
우진이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2호점 운영을 맡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 니들이? 니들이 뭘 안다고 가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냐? 이건 동네 소꿉 장난이 아니야. 제 쌀쌀맞은 반응에도 우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소연이는 주말마다 요리 학원에 다니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고 저는 상권 분석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서류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2호점 사업 계획서입니다. 며느리가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아들이 경영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들이 내민 사업 계획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호점의 주 고객층을 분석한 자료부터 대표 메뉴 선정과 홍보 전략, 예상 매출과 손익분기점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그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지은 죄를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니의 성공적인 사업에 누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지난 과오를 저희의 땀과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말순의 부엌의 가장 성실한 직원으로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의 성공을 돕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덮고 두 사람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가득한 두 어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보여주었던 변화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저것들을 믿나 하는 불신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자식들인데 한번 믿어줘 보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니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마.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도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너희는 사장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월급 받는 정식 직원이다. 지각, 조퇴, 결근 절대 용납 못한다. 둘째, 가게의 모든 운영 방식과 레시피는 본점인 내 방식을 따른다. 너희들 멋대로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셋째,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겠다. 그 기간 동안 너희의 성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땐 아무 말 없이 가게에서 손 떼는 거다. 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제 말에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마치 군인처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주 작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독이 든 성배가 될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지 결과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순의 부엌 2호점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맡겨져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 몇 달간 매일같이 2호점에 들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제시했던 조건들을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진이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그날의 매출을 정리하며 꼼꼼하게 가게를 관리했어요.
손님들에게는 어찌나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하는지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벌써 훈남 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소연이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그 까칠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하얀 위생모를 눌러쓰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 레시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연습하는가 하면 새로운 반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게 끊임없이 제안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손님을 대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에게는 아이가 먹을 만한 맵지 않은 반찬을 서비스로 챙겨주고 연세 드신 손님에게는 어르신, 이거 드시고 올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저는 그녀의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동업자였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결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어요. 6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2호점은 이미 신도시 최고의 맛집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가게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죠. 저는 약속대로 두 사람을 2호점의 정식 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는 제게 처음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새로 이사한 집에 저를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 내외의 새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화려하고 넓은 주상복합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소박한 빌라였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더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집안 곳곳에는 민석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소연이가 직접 꾸민 듯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정겹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소연이가 제게 배운 레시피로 직접 차린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만들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모양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저를 위해 밤새 고민하고 노력했을 그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솜씨가 부족해서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소연이가 부끄러운 듯 말하며 제 밥그릇에 가장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그렇게 그날 이후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석이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좋은지 내내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우진이는 묵묵히 제 잔에 물을 채워주었고 소연이는 제게 반찬을 챙겨주며 연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소연이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지난 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 앉으며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그래, 할머니도 지금 정말 행복하단다. 저는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애써 잊거나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픈 기억들을 똑똑히 기억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뜨겁게 보듬어 안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자랑스러운 말순의 부엌이 있고 저를 존경하고 따라주는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가 곁에 있습니다. 한때 텅 비어 있던 제 삶의 그릇은 이제 우리 가족의 사랑과 웃음, 그리고 눈물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행복의 그릇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고 말이에요. 제 길고 서툰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